군사법정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숨조차 쉬기 어려운 정막이 감돌고 있었고, 창문 하나 없는 회색 벽은 강지윤을 죄인처럼 가두며 압박해오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계급장은 조명 아래에서 차갑게 반짝였지만 그 빛은 더 이상 영광의 상징이 아닌 치욕의 증거물처럼 보였을 뿐이다.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최연소 군단장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거머쥐었던 그녀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하기 직전의 벼랑 끝이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오만함으로 가득 찬 표정의 최태석 장군이 거만한 자세로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는데, 그 종이 넘어가는 소리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정적을 찢어발기며 강지윤의 심장을 겨누는 듯했다. 최태석 장군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은 채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지윤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명백한 경멸과 승리감에 도취된 비열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강지윤이 이 상황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거나 분노를 터뜨리기를 기대하는 눈치였으나, 그녀는 조각상처럼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최태석은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보고서를 거칠게 집어들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고, 흩어지는 종이들 사이로 강지윤의 과거 작전 기록들이 흉물스럽게 드러났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그녀의 업적을 비웃기 시작했으며, 그 목소리에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는 욕망이 끈적하게 묻어나와 듣는 이로 하여금 불쾌감을 자아냈다. 당신의 그 잘난 신념이 결국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아넣었고, 그 결과가 바로 이 처참한 실패라는 것을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는가 보군. 최태석은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며 비꼬는 말투로 말을 이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강지윤의 가장 아픈 상처를 후벼 파는 독설이었다. 그는 강지윤이 동료를 믿고 의지했던 방식을 나약함이라고 규정하며, 군인은 감정이 아닌 철저한 계산과 희생 위에서만 존재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강지윤이 지켜왔던 전우애와 신뢰는 그에게 있어 그저 불필요한 장식품이자 제거해야 할 약점에 불과했으며, 그는 그것을 빌미로 그녀를 군대라는 조직에서 영원히 추방하려 하고 있었다. 강지윤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표정만큼은 평온함을 유지하려 했었고, 그녀의 내면에서는 뜨거운 용암 같은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순간 패배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최태석이 내뱉는 말들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한 일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굴복이 아니라 폭풍전의 고요와도 같았으며,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이 상황을 벗어나 반격할 계획을 세우느라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최태석을 향해 있었고, 그 깊은 심연 속에는 누구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결의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최태석은 강지윤의 침묵이 길어지자 슬슬 짜증이 솟구치기 시작했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위압적인 태도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달린 견장을 거칠게 낚아채듯 떼어냈고, 옷감이 찢어지는 소리는 법정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귀에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한 계급장의 박탈이 아니라 강지윤이라는 군인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였으며, 최태석은 그 순간 자신이 신이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있었다. 그는 떼어낸 견장을 바닥에 던지고 구둣발로 지식이며 강지윤에게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는 것을 잔인하게 각인시키려 했다. 하지만 강지윤은 어깨가 허전해진 군복을 입고도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더욱 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견장을 잠시 내려다보았지만, 그 시선에는 미련이나 슬픔보다는 마치 더러운 것을 털어내버린 듯한 홀가분함이 담겨 있었다. 최태석이 원했던 절망과 패배의 기색은 어디에도 없었고, 오히려 강지윤의 태도는
그를 당혹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태석과 눈을 마주쳤고 그 순간 최태석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이한 공포를 느꼈으나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었다.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그 특별하지 않다는 믿음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으며 앞으로도 저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강지윤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하게 법정 안에 울려 퍼졌고 그 말은 최태석의 오만한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변명이나 호소를 하지 않았고 단지 사실을 확인하듯 담담하게 자신의 의지를 표명했을 뿐이다. 그녀의 말 속에는 자신이 당한 불명예스러운 처사에 대한 분노보다는 앞으로 닥쳐올 폭풍을 예고하는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으며 듣는 이들로 하여금 마른 침을 삼키게 만들었다. 최태석은 얼굴을 붉히며 당장 꺼지라고 고함을 질렀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떨리고 있었으나 그것은 오히려 그가 느낀 불안감을 감추기 위한 과장된 몸짓처럼 보였다. 강지윤은 그에게 마지막으로 정중하게 경례를 붙였으나 그 동작에는 존경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절차에 따른 기계적인 움직임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정 문을 향해 걸어갔고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규칙적이고 힘찼으며 마치 전장으로 나가는 장수의 그것처럼 당당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순간까지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보였고 남겨진 최태석과 심사위원들은 알 수 없는 압박감에 짓눌려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복도로 나온 강지윤은 길게 심호흡을 하며 폐부 깊숙이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고 비로소 혼자가 되자 긴장했던 근육들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다. 군복을 입지 않은 그녀의 모습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으며 이제 그녀를 쫓아매던 계급과 규율이라는 족쇄가 사라졌음을 실감했다. 지나가는 병사들이 힐끔거리는 시선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채 오직 자신의 목표만을 생각하며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죽은 동료들의 얼굴이 하나둘씩 스쳐 지나갔고 그들의 억울한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맹세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게 타올랐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잿빛 하늘에서는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고 차가운 빗방울이 그녀의 뜨거워진 얼굴을 식혀주며 정신을 맑게 해주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회색빛으로 물든 연병장을 바라보았고 그곳에서 훈련하던 시절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으며 그녀는 주머니에서 구형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고 그녀는 짧고 명료하게 자신의 귀환을 알리는 암호를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며 그녀의 어깨를 적셨지만 강지윤은 우산을 쓰지 않은 채 비를 맞으며 정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이기는커녕 마치 폭풍우 속을 뚫고 나가는 고독한 늑대처럼 강인해 보였으며 그녀의 발걸음마다 결연한 의지가 묻어났다. 위병소의 병사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당황한 듯 경례를 하려다 멈칫했지만 그녀는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군부대의 경계를 넘어섰다. 이제 그녀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그녀가 가진 능력과 경험은 그 어떤 무기보다도 치명적이었으며 세상은 아직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했다. 택시에 올라탄 강지윤은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군부대의 모습을 바라보며 입가에 희미하고 차가운 미소를 띄었다. 최태석은 자신이 이겼다고 착각하고 있겠지만 그것은 강지윤이 파놓은 거대한 함정의 입구에 발을 들여놓은 것에 불과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인 그림자 속에서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전쟁의 끝에는 오직 처절한 응징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빗방울이 차창을 때리며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그녀가 흘리지 않은 눈물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건조하고 냉혹하게 빛나고 있었다. 택시 기사가 행선지를 묻자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도시의 가장 어둡고 은밀한 곳을 지명했고 그곳은 그녀의 새로운 작전 기지가 될 장소였다. 차가 도심을 향해 질주하는 동안 강지윤은 품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어 어루만졌고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옛 동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다시 품에 넣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고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 될 것임을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세상은 뒤집힐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울의 뒷골목에 자리 잡은 허름한 모텔 방 안은 싸구려 형광등 불빛만이 위태롭게 깜빡이며 강지윤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벽면 가득 붙여진 사진과 지도들은 그녀가 지난 몇 년간 추적해온 진실의 조각들이었다. 그녀는 군복을 벗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전장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검은 겨울 작전이라 적힌 낡은 파일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 작전은 그녀의 부대원 전원을 차가운 설원 속에 묻어버린 비극의 시작이었으며 동시에 최태석 장군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이용했던 피해 재단이기도 했다. 강지윤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의 첫 장을 넘겼고 잉크 냄새와 함께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듯한 착각에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혀왔다. 기록 속에 남겨진 부대원들의 마지막 교신 내용은 처절했고 그들은 지원군이 오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면서도 끝까지 위치를 사수하며 장렬히 산화해갔다. 당시 작전 사령부였던 최태석의 지휘 통제실에서는 통신 장애를 핑계로 그들의 구조 요청을 묵살했으나 강지윤이 입수한 내부 문건에는 통신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로그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작전 실패나 오판이 아니라 의도적인 방치였으며 누군가가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퇴로를 차단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강지윤의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주먹에 힘이 들어갔고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인 검은 불꽃이 맹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고 비에 젖은 도시의 네온 사이는 화려했지만 그 이면에는 썩어 문드러진 욕망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듯했다. 그녀가 찾아야 할 첫 번째 열쇠는 당시 작전의 정보 분석관이었던 한기석이었으며 그는 사건 직후 의문의 사고로 군을 떠나 지금은 폐인이 되어 숨어 살고 있다는 소문만 무성했다. 강지윤은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낡은 가죽 재킷을 걸친 뒤 허리춤에 숨겨둔 단검의 감촉을 확인하며 방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유령처럼 소리가 없었고 어둠 속으로 스며드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사냥을 나서는 맹수와도 같은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빈민가는 악취와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취객들이 비틀거리며 거리를 배회하는 모습은 이곳이 법과 질서가 닿지 않는 무법지대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강지윤은 좁고 지저분한 골목길을 지나 블루문이라는 간판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허름한 지하 술집으로 들어갔고 문을 열자마자 매캐한 담배 연기와 싸구려 알코올 냄새가 코를 찔렀다. 가게 구석진 테이블에는 덥수룩한 수염에 초점 없는 눈동자를 한 남자가 술병을 끌어안고 있었는데 그가 바로 한때 정보사령부의 에이스로 불렸던 한기석이었다. 강지윤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맞은편 의자를 빼내어 앉았고 그 소리에 한기석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보았다. 한기석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크게 흔들리며 공포와 당혹감으로 물들었고 그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입술을 달달 떨며 뒷걸음질 치려 했다. 강지윤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응시하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술잔을 빼서 바닥에 쏟아버렸고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술집 안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으나
그녀의 살기 어린 눈빛에 압도되어 아무도 다가오지 못했다. 당신이 잊으려고 발버둥 쳐도 그날의 비명소리는 지워지지 않아. 한기석, 강지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말 속에는 피할 수 없는 진실의 무게가 담겨 있어 한기석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 쥐며 신음했고 그의 손가락 사이로 흐르는 것은 식은땀인지 눈물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그들은 우리를 다 죽이려고 했어. 내가 입을 여는 순간 나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거야. 한기석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중얼거렸고 그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리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안쓰러움을 자아냈다. 강지윤은 그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그를 일으켜 세우며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마주 보았다. 나도 죽었어야 했지만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고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지옥을 보여줄 차례야. 도망치는 건 오늘로 끝내. 그녀의 단호한 외침은 한기석의 귓가에 벼락처럼 내리꽂혔고 그의 흐릿했던 이성에 작은 불씨를 지피기 시작했다. 한기석은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꼬깃꼬깃해진 쪽지 하나를 꺼내 강지윤에게 건넸고 그것은 그가 지난 몇 년간 목숨을 걸고 지켜온 유일한 보험이자 양심의 마지막 조각이었다. 그 쪽지에는 알 수 없는 숫자들과 암호가 적혀 있었는데 그것은 최태석 장군이 불법 무기 거래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 계좌와 연결된 비밀 서버의 접속 코드였다. 강지윤은 쪽지를 받아 챙기며 그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것은 감사의 표시이자 반드시 살아남으라는 무언의 명령이기도 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술집 밖에서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여러 명의 발소리가 급박하게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다. 놈들이 냄새를 맡고 왔군. 강지윤은 낮게 읊조리며 한기석을 테이블 밑으로 밀어넣었고 동시에 술집의 조명을 향해 재떨이를 던져 실내를 암흑천지로 만들었다.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며 복면을 쓴 괴한들이 들이닥쳤고 그들의 손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과 서슬퍼런 칼들이 들려 있어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어둠 속에서 총구의 불꽃이 번쩍이며 총알이 빗발쳤고 술병들이 깨지며 파편이 튀는 아비규환의 상황이 벌어졌으나 강지윤은 이미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진 뒤였다. 그녀는 어둠을 틈타 기둥 뒤로 몸을 숨긴 채 적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며 호흡을 가다듬고 있었다. 괴한들은 프로들답게 당황하지 않고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포위망을 좁혀왔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하고 있는 여자가 평범한 군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강지윤은 가장 먼저 접근해오는 놈의 발목을 걷어차 균형을 무너뜨린 뒤 순식간에 그의 품으로 파고들어 손목을 꺾고 명치를 가격했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첫 번째 놈이 쓰러지자 나머지 놈들이 일제히 그녀가 있는 방향으로 총구를 돌렸지만 그녀는 이미 쓰러진 놈을 방패 삼아 반대편으로 몸을 날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연하면서도 폭발적인 힘이 실려 있어 적들은 그녀의 잔상조차 쫓기 버거워했다. 좁은 술집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강지윤은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활용하며 수적 열세를 극복해 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바텐더 테이블 위로 뛰어올라 공중에서 회전하며 날아오는 칼날을 피했고 착지와 동시에 놈의 목덜미를 가격하여 기절시켰다. 그녀의 무술은 화려함보다는 철저하게 살상과 제압에 초점이 맞춰진 실전용 격투술이었으며 동작 하나하나에 군더더기가 없었다. 놈들은 그녀를 구석으로 몰아넣으려 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강지윤이 파놓은 함정으로 들어가는 꼴이었고 그녀는 좁은 통로를 이용해 놈들을 일렬로 세운 뒤 각계격파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남은 리더 격인 놈이 칼을 뽑아들고 맹렬하게 달려들었지만 강지윤은 그의 공격 궤도를 미리 읽고 가볍게 몸을 틀어 피했다. 놈의 칼이 허공을 가르는 순간 강지윤은
그의 팔을 잡아 비틀며 관절을 탈구시켰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놈의 무릎을 걷어차 바닥에 꿀렸다. 그녀는 놈의 목에 단검을 겨누며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고 그 서늘함은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 정도였다.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굳이 묻지 않겠다. 돌아가서 전에 사냥감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사냥꾼의 목을 물어뜯으러 갈 것이라고. 괴하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강지윤은 그를 거칠게 밀어버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밖에는 빗줄기가 더욱 거세지고 있었고 그녀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그녀는 한기석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야 했고 동시에 손에 넣은 암호를 해독하여 최태석의 숨통을 조일 증거를 찾아야 했다. 오늘 밤의 습격은 최태석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반증이었으며 그것은 강지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신호이기도 했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한 전투 후에도 평온하게 뛰고 있었고 머릿속은 다음 수를 계산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강지윤은 버려진 공장 지대에 마련해둔 두 번째 은신처로 이동하며 자신을 미행하는 자가 없는지 몇 번이고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은신처에 도착한 그녀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컴퓨터 앞에 앉아 한기석이 준 쪽지의 내용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모니터 화면에 복잡한 데이터 스트림이 흘러가고 마침내 접속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뜨자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곳에는 최태석이 PMC 민간군사 기업과 결탁하여 국가 기밀을 빼돌리고 불법 무기를 거래한 내역들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으며 이것은 그를 파멸시키기에 충분한 핵폭탄급 정보였다. 하지만 이 정보를 단순히 언론에 터뜨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으며 최태석은 군부와 정재계의 깊은 인맥을 가지고 있어 언제든지 꼬리 자르기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교활한 인물이었다. 강지윤은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을 넘어 그가 가진 모든 권력과 명예를 철저하게 박살내고 그가 가장 믿었던 시스템에 의해 버림받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했으며 그녀에게는 믿을 수 있는 팀이 필요했다. 그녀는 모니터 화면 한 구석에 띄워진 몇 명의 프로필을 응시했는데 그들은 모두 최태석에 의해 억울하게 군복을 벗거나 감옥에 갇힌 옛 부하들이었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어 암호화된 회선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고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창밖에 비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이 싸움은 단순히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썩어빠진 군 내부를 도려내고 억울하게 죽은 전우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익숙하고 그리운 목소리가 들려오자 강지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오랜만이다. 김소령. 휴가는 끝났으니 이제 복귀할 시간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와 동료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고 그것은 흩어진 늑대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우두머리의 하울링과도 같았다. 강지윤은 전화를 끊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지만 잠들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체스판이 펼쳐지고 있었고 최태석이라는 킹을 잡기 위해 말들을 어떻게 움직일지 시뮬레이션하고 있었다. 그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안 최태석은 더 강력한 수단으로 그녀를 압박해 올 것이 분명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녀가 바라는 바였다. 적이 강하게 나올수록 그들의 빈틈은 커지기 마련이며 강지윤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어 치명타를 날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빗소리는 더욱 요란해졌지만 강지윤이 있는 방 안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적막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군번줄 하나를 꺼내어 손에 쥐었는데 그것은 검은 겨울 작전에서 그녀를 대신해 총을 맞고 숨진 부관의 것이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자 그녀의 눈시울이 잠시 붉어졌지만 이내 다시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군번줄을 목에 걸며 다시 한번 다짐했고 이 군번줄의 주인에게 부끄럽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맹세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되돌릴 수 있는 길은 없었으며 오직 전진만이 있을 뿐이었다. 강지윤은 컴퓨터 화면에 떠있는 최태석의 사진을 노려보며 주먹을 꽉 쥐었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살기로 타오르고 있었다. 내일 아침이 밝아오면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하겠지만 그림자 속에서는 이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끝에서 웃는 자는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신념을 가진 자가 될 것임을 강지윤은 확신하고 있었다. 비가 그친 뒤의 새벽 공기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차가웠고 도시의 소음이 잦아든 틈을 타 강지윤의 검은 세단은 안개 낀 해안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다. 그녀의 목적지는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폐쇄된 조선소였는데 그곳은 세상에서 잊힌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자 그녀의 옛 부하인 이진아 중사가 은둔하고 있는 장소였다. 이진아는 폭발물 처리와 중화기 다룸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였으나 상부의 무리한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명예 제대를 당하고 사회의 밑바닥으로 내쳐진 상태였다. 강지윤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이진아가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시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다. 녹슨 철문이 기괴한 소리를 내며 열리자 거대한 선박의 잔해들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컨테이너 박스가 보였고 강지윤은 차에서 내려 주위를 경계하며 천천히 다가갔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컨테이너 문이 벌컥 열리며 샷건을 든 이진아가 튀어나왔고 그녀의 눈은 사락에 들어가 있었지만 살기만큼은 여전히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지윤을 알아본 이진아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고 총구가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바닥을 향해 떨궈졌으나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굳어 있었다. 대장님이 여기 웬일입니까? 다 끝난 마당에 이제 와서 위로라도 하러 오신 겁니까? 이진아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거칠었지만 그 이면에는 억눌린 그리움과 분노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강지윤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최태석 장군과 관련된 PMC 기업의 로고가 찍힌 문서를 꺼내 이진아에게 건넸고 이진아는 의아한 표정으로 문서를 받아들었다. 최태석이 우리를 팔아넘기고 얻은 대가가 바로 이거야. 나는 놈을 부수러 갈 건데 혼자서는 불가능해. 내 도움이 필요하다. 강지윤의 직설적인 화법에 이진아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문서를 훑어보았고 그녀의 표정은 점차 심각하게 변해가며 분노로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당한 부당한 처우의 원흉이 단순한 군 내부의 알력 다툼이 아니라 거대한 검은 거래의 희생양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치를 떨었다. 이진아는 샷건을 어깨에 걸치며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주섬주섬 장비들을 챙기기 시작했고 강지윤은 묵묵히 그녀의 등을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강지윤에게 어떤 보상이나 약속을 요구하지 않았고 단지 그 망할 자식들의 턱을 날려버릴 기회만 있다면 지옥불이라도 뛰어들 기세였다. 이것이 바로 최태석이 간과한 강지윤의 힘이었는데 그것은 계급이나 돈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생사를 함께 넘나들며 쌓아올린 절대적인 신뢰와 유대감이었다. 두 사람은 낡은 트럭에 올라타 다음 목적지로 향했고 차 안에는 묘한 긴장감과 함께 뜨거운 전우애가 다시금 피어오르고 있었다. 다음으로 그들이 찾아간 곳은 도심 한복판에 있는 낡은 PC방의 지하 창고였는데 그곳에는 한때 사이버 전사령부의 전설로 불렸던 천재 해커 박동수가 숨어 지내고 있었다. 박동수는 군 내부망을 해킹해 비리를 폭로하려다 발각되어 감옥살이를 했고 출소 후에는 폐인처럼 게임에만 몰두하며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었다. 강지윤과 이진아가 들이닥쳤을 때 그는 컵라면을 먹으며 모니터에 코를 박고 있었으나 강지윤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먹던 것을 멈추고 굳어버렸다. 박동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비비며 그녀들을 바라보았고 그의 쎄한 눈빛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강지윤은 박동수에게 상황을 설명할 필요도 없이 USB 메모리 하나를 던져주었고 박동수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받아 컴퓨터에 연결해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쏟아지는 암호화된 데이터들을 보며 박동수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키보드 위를 춤추기 시작했고 그의 입가에는 오랜만에 흥미롭다는 미소가 번졌다. 이건 국방부 메인 서버보다 더 뚫기 힘든 이지스 시스템인데요. 이걸 설계한 놈이 제 사수였는데 아주 재미있는 싸움이 되겠네요. 박동수는 자신을 짓밟았던 시스템에 복수할 기회가 왔음을 직감하고는 주저없이 강지윤의 팀에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세 사람은 강지윤이 미리 마련해둔 안전 가옥으로 이동해 본격적인 작전 회의에 들어갔고 테이블 위에는 목표물인 이지스 PMC 데이터 센터의 조감도가 펼쳐져 있었다. 그곳은 최태석의 비자금뿐만 아니라 불법 무기 거래와 관련된 모든 원본 데이터가 보관된 심장부였으며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사설 용병들에 의해 철통같이 지켜지고 있었다. 강지윤은 정면 돌파가 불가능함을 알기에 이진아의 폭발물을 이용한 교란, 작전과 박동수의 해킹을 통한 시스템 마비를 동시에 진행하는 양동 작전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작전의 핵심은 서로가 서로의 등을 완벽하게 지켜주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극도의 팀워크를 요구하고 있었다. 최태석은 부하를 장기말처럼 쓰고 버리는 것을 전략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누구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두 살아서 돌아온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 강지윤의 비장한 말에 팀원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의 눈빛에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장비를 점검하며 작전 개시 시간을 기다렸고 밖에는 다시금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해 그들의 은밀한 침투를 도와주는 듯했다. 강지윤은 자신의 권총을 분에 소지하며 마음을 가다듬었고 이 싸움이 단순한 복수극을 넘어 정의를 실현하는 성전임을 다시 한번 상기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이지스 데이터 센터의 외곽 담장에 검은 그림자 3개가 소리 없이 접근했고 빗소리에 묻혀 그들의 발소리는 경비병들의 귀에 닿지 않았다. 박동수가 휴대용 단말기를 조작해 감시 카메라와 센서를 일시적으로 무력화시키자 강지윤과 이진아는 유령처럼 담장을 넘어 내부로 침투했다. 이진아는 발전실 근처에 소형 폭탄을 설치하며 윙크를 보냈고 강지윤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운 뒤 서버실이 있는 본관 건물로 향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지만 강지윤의 본능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감지하고 있었고 그녀는 더욱 신경을 곤두세웠다. 본관 로비에는 중무장한 용병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지만 강지윤은 사각지대를 이용해 그들의 시야를 피하며 환기구를 통해 위층으로 이동했다. 좁은 환기구 안은 먼지와 습기로 가득 차 숨쉬기조차 힘들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고 포복 자세로 빠르게 기어 나갔다. 서버실 바로 위쪽에 도착한 그녀는 그릴을 뜯어내고 아래를 살폈는데 예상과 달리 서버실 앞에는 생체 인식 보안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박동수의 원격 해킹만으로는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강지윤은 무전기를 통해 상황을 알렸고 박동수는 당황한 기색 없이 자신이 직접 현장으로 가겠다며 위험한 제안을 해왔다. 대장님, 제가 가서 물리적으로 바이패스해야 합니다. 3분만 버텨주시면 문을 따겠습니다. 박동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물러설 기색은 없었고 강지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결단을 믿기로 하고 알겠다고 대답했다.
강지윤은 환기구에서 뛰어내려 소음총으로 보초를 서던 용병 2명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박동수가 도착할 때까지 입구를 사수할 준비를 했다. 곧이어 박동수가 헐떡거리며 나타났고 그는 보안 패널 뚜껑을 열고 복잡한 전선들을 조작하기 시작했지만 그 순간 비상벨이 울리며 건물 전체에 적색 경보가 발령되었다. 발각됐다. 서둘러 강지윤이 외침과 동시에 복도 양쪽에서 용병들이 쏟아져 나오며 총격을 가해오기 시작했고 총알이 벽에 박히며 파편이 튀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지윤은 박동수를 몸으로 가리며 정확한 사격으로 적들을 하나둘씩 쓰러뜨렸지만 적의 숫자는 너무 많았고 탄약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박동수는 총소리에 움찔거리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고 땀방울이 흘러내려 눈을 찔러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작업에 몰두했다. 최태석이었다면 이 상황에서 쓸모없는 해커를 버리고 도망쳤겠지만 강지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박동수에게 시간을 벌어주었다. 믿어. 넌 할 수 있어. 강지윤의 격려에 박동수는 마지막 선을 연결하며 엔터키를 눌렀고 육중한 서버실 문이 참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다. 두 사람은 굴러다시피 서버실 안으로 들어갔고 강지윤은 문을 닫고 전자 잠금 장치를 파괴하여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 박동수는 즉시 메인 서버에 접속해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기 시작했고 강지윤은 문틈으로 적들의 동태를 살피며 이진아에게 폭파 신호를 보냈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건물이 흔들리며 전력이 차단되었고 비상등만이 붉게 깜빡이며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진아의 폭발로 인해 적들의 주의가 분산된 틈을 타 데이터 다운로드가 완료되었고 박동수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USB를 뽑아들었다. 이제 탈출만이 남았지만 들어왔던 길은 이미 봉쇄된 상태였고 그들은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가 옆 건물로 뛰어넘는 위험한 도박을 해야만 했다.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에서 그들은 또다시 적들과 마주쳤지만 강지윤의 초인적인 전투 능력과 팀원들의 필사적인 저항으로 포위망을 뚫고 나갔다. 빗줄기가 몰아치는 옥상 난간에선 그들은 아래를 내려다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강지윤이 먼저 뛰어내리자 나머지 팀원들도 그녀를 믿고 허공으로 몸을 던졌다. 아슬아슬하게 옆 건물 옥상에 착지한 그들은 구르며 충격을 완화했고 빗물에 젖은 바닥에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강지윤은 팀원들이 모두 무사한지 확인하고는 하늘을 향해 주먹을 쥐어 보였고 그것은 그들이 해냈다는 무언의 환호성이었다. 그들은 어둠을 틈타 미리 준비해둔 차량으로 이동해 현장을 빠져나갔고 뒤에서는 이지스 데이터 센터에 혼란스러운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있었다. 차 안에서 박동수는 노트북을 열어 확보한 데이터를 확인하다가 경악에 찬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대장님, 이건 단순히 무기 거래 장부가 아닙니다. 놈들은 생체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우리 군인들을 대상으로 말입니다. 박동수의 떨리는 목소리에 강지윤과 이진아는 충격에 휩싸였고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최태석이 감추려 했던 진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악마적인 만행이었으며 강지윤의 부대원들이 몰살당한 것도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실험 데이터를 얻기 위한 고의적인 살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강지윤의 눈빛은 이제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살기로 바뀌었고 그녀는 최태석을 절대 살려둘 수 없다는 확고한 결심을 굳혔다. 우리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어. 이제 되돌릴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다. 강지윤은 낮게 읊조리며 창밖을 응시했고 빗물에 씻긴 도시는 여전히 차갑고 무심해 보였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 데이터는 최태석뿐만 아니라 그와 결탁한 정권의 핵심부까지 뒤흔들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이제 국가 전체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강지윤은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녀의 곁에는 목숨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전우들이 있다는 사실에 든든함을 느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그들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듯 하늘은 여전히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강지윤은 팀원들에게 잠시 눈을 붙이라고 지시한 뒤 홀로 깨어 앞으로의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했다. 최태석은 데이터를 뺏긴 사실을 알게 되면 미친 듯이 날뛸 것이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병력을 동원해 그들을 추적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쫓고 쫓기는 사냥이 아니라 누가 먼저 상대의 목덜미를 무느냐 하는 치킨 게임이 시작된 것이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는 호텔의 대연 회장은 대한민국의 정재계 유력 인사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중심에는 오늘의 주인공인 최태석 장군이 서 있었다. 그는 고급스러운 턱시도를 차려입고 손에는 샴페인 잔을 든 채 사람들의 환호와 아부를 즐기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추악한 탐욕이 숨겨져 있었다. 오늘 이 자리는 그가 추진해온 차세대 방산 비리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계약을 축하하는 동시에 자신의 권력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거대한 쇼였다. 클래식 음악이 우아하게 흐르는 가운데 최태석은 자신이 쌓아올린 철옹성 안에서 그 누구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을 것이라는 오만한 확신에 취해 있었다. 강지윤은 몸에 딱 붙는 붉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연회장 입구에 들어섰는데 그녀의 모습은 전장의 지휘관이 아닌 사교계의 귀부인처럼 매혹적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클러치 백 안에는 소형 폭약과 해킹 툴이 숨겨져 있었고 그녀의 귀에 꽂힌 이니어에서는 박동수의 긴박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받아넘기며 연회장 내부의 구조와 경호원들의 배치 상황을 머릿속으로 빠르게 스캔하고 분석했다. 그녀가 이곳에 온 목적은 단순히 최태석을 암살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난번 확보한 암호화된 데이터의 봉인을 풀 수 있는 생체 인증키를 그에게서 직접 탈취하기 위함이었다. 웨이터로 위장한 이진아는 쟁반을 든 채 최태석의 경호원들이 포진해 있는 VIP 구역 근처를 맴돌며 그들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다. 그녀는 능숙한 솜씨로 손님들에게 술을 서빙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으로 경호팀장의 허리춤에 매달려 있는 보안 카드를 노리고 있었다. 박동수는 호텔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밴 안에서 호텔의 CCTV와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여 강지윤과 이진아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작전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완벽하게 믿고 의지하며 사자의 아가리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최태석이 건배사를 하기 위해 단상으로 올라가자 장내의 조명이 어두워지며 스포트라이트가 그를 비췄고 강지윤은 이 기회를 틈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의 목표는 최태석이 잠시 자리를 비울 때 그가 사용하는 개인 스마트폰이나 지문 정보를 복제하는 것이었기에 그에게 접근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을 노려야 했다. 박동수가 조명 시스템을 조작하여 무대 뒤쪽의 전력을 차단하자 잠시 혼란이 일어났고 최태석의 경호원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틈이 생겼다. 강지윤은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바람처럼 빠르게 움직여 VIP룸으로 향하는 통로에 진입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는데 최태석의 개인 경호 실장이 이진아의 수상한 움직임을 눈치채고 그녀를 막아선 것이었다. 경호 실장은 이진아의 손목을 낚아채며 신분을 확인하려 들었고 이진아는 쟁반을 떨어뜨리며 반사적으로 그를 공격해 정체가 탄로나고 말았다. 좁은 복도에서 이진아와 경호원들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타격음과 거친 숨소리는 강지윤의 심장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작전대로라면 강지윤은 지금 당장 최태석의 방으로 들어가야 했지만 동료가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박동수는 무전으로
작전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소리쳤지만 강지윤은 차가운 이성으로 판단하면서도 뜨거운 가슴이 시키는 대로 행동했다. 과거 최태석은 동료를 구하려는 그녀의 행동을 약점이라 비난했지만 강지윤에게 있어 동료를 버리고 얻은 승리는 패배보다 더한 치욕일 뿐이었다. 그녀는 VIP룸 문고리를 잡았던 손을 거두고 드레스 자락을 찢어 움직이기 편하게 만든 뒤 이진아가 있는 곳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다가갔고 그녀의 눈빛은 목표물을 포착한 맹수처럼 살기등등하게 변해 있었다. 이진아는 3명의 경호원에게 둘러싸여 고전하고 있었고 이미 입가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악착같이 버티고 있었다. 강지윤이 혜성처럼 등장하여 가장 가까이 있던 경호원의 뒤통수를 샴페인 병으로 가격하며 난입하자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그녀는 드레스를 입은 불편한 상태에서도 화려한 발차기와 관절기로 경호원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고 그 모습은 마치 춤을 추는 죽음의 무의와도 같았다. 이진아는 강지윤이 자신을 구하러 왔다는 사실에 힘을 얻어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경호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소란을 들은 최태석이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복도에 나타났을 때 그는 바닥에 쓰러진 자신의 부하들과 그 위에 서 있는 강지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죽은 줄 알았던 그녀가 살아서 자신의 가장 화려한 순간을 망치러 왔다는 사실에 그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비명을 질렀다. 강지윤은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최태석을 똑바로 응시했고 그 눈빛만으로도 최태석은 압도되어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쓰러진 경호 실장의 품에서 마스터키를 낚아채 이진아를 부축하며 비상구 쪽으로 몸을 날렸다. 경호원들이 총을 꺼내 들고 사격을 시작했지만 강지윤과 이진아는 이미 비상계단을 타고 빠르게 내려가고 있었고 총알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다. 박동수는 미리 준비해둔 교란 프로그램을 가동해 호텔의 화재 경보기를 울리게 만들었고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쏟아지며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젖은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출구로 몰려들었고 그 혼란은 강지윤 일행에게 완벽한 도주로를 만들어 주었다. 그들은 군중 속에 섞여 호텔을 빠져나왔고 빗물과 샴페인으로 젖은 몸을 이끌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 뒤 이진아는 강지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건넸지만 강지윤은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작전은 절반의 실패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지만 강지윤의 손에는 경호 실장에게서 탈취한 마스터키와 최태석의 지문이 묻은 샴페인 잔 조각이 들려 있었다. 그것들은 암호화된 데이터를 푸는데 필요한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이었고 최태석이 방심한 틈을 타 얻어낸 값진 전리품이었다. 강지윤은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밤의 사건은 최태석에게 씻을 수 없는 공포를 심어주었고 그가 쌓아올린 철옹성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는 강지윤이 단순히 복수를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해 왔음을 깨닫고 전율했다. 강지윤과 그녀의 팀은 비록 상처 입고 지쳤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져 있었다. 그들은 이제 사냥감이 아니라 사냥꾼이 되어 최태석의 목을 서서히 조여갈 준비를 마쳤으며 밤은 아직 길었다. 밤하늘을 찢을 듯이 퍼붓는 장대비는 도시 전체를 거대한 수족관처럼 만들었고 빗줄기 사이로 울리는 사이렌 소리는 마치 전쟁터의 공습경보처럼 불길하게 메아리쳤다. 도심 곳곳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서는 최태석 장군의 굳은 표정이 송출되며 강지윤과 그녀의 팀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는 긴급 성명이 반복해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시민들은 불안에 떨며 집으로 돌아갔고 텅 빈 거리는 최태석이 풀어놓은 특수기동대와 사복 경찰들에 의해 철저하게 봉쇄되어 물샐 틈 없는 포위망이 형성되고 있었다. 강지윤은 차가운 빗물을 맞으며
골목길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붉게 번쩍이는 경찰차의 경광등을 응시했고, 그녀의 눈빛은 쫓기는 사냥감의 것이 아니라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그것처럼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박동수는 벤의 뒷좌석에서 노트북 화면을 노려보며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는데, 그는 최태석이 도시의 CCTV 네트워크를 장악해 자신들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실시간으로 자신들의 디지털 흔적을 지우며 추적 알고리즘을 교란하고 있었지만, 포위망은 점점 좁혀오고 있었고,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운전대를 잡은 이진아는 백미러를 통해 뒤따라오는 검은색 SUV 차량들을 확인하며 입술을 깨물었고, 그녀의 손은 기어 변속기 위에서 긴장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강지윤은 조수석에서 지도를 펼쳐들고 복잡하게 얽힌 골목길과 지하 수로를 연결하는 탈출 경로를 머릿속으로 그리며 최적의 돌파구를 찾고 있었다. 갑자기 차량의 뒷유리가 산산조각이 나며 총알이 빗발치기 시작했고, 굉음과 함께 적들의 차량이 맹렬한 속도로 들이받아왔다. 이진아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핸들을 급격하게 꺾으며 드리프트를 시도했고, 젖은 노면 위를 미끄러지듯 회전한 배는 아슬아슬하게 적의 차량을 따돌리고 좁은 골목으로 진입했다. 강지윤은 창문을 열고 몸을 내밀어 정확한 사격으로 추격해오는 차량의 타이어를 터뜨렸고, 중심을 잃은 적의 차량은 가로등을 들이받으며 전복되어 거대한 불길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무전기 너머로는 더 많은 병력이 그들의 위치로 집결하고 있다는 불길한 교신 내용이 감청되고 있었다. 강지윤은 더 이상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팀원들에게 차를 버리고 도보로 이동할 것을 명령했다. 그들은 연기를 내뿜는 벤에서 내려 미로처럼 얽힌 낡은 상가 건물들 사이로 숨어들었고, 빗줄기는 그들의 발자국과 냄새를 씻어내주며 유일한 아군이 되어주었다. 이진아는 미리 준비해둔 소형 폭발물을 골목 입구에 설치해 추격해오는 적들의 발을 묶을 부비 트랩을 만들었고, 박동수는 무거운 장비 가방을 메고도 이를 악물며 강지윤의 뒤를 따랐다. 그들의 목표는 최태석의 지휘 통제실이 있는 군사령부 건물이었지만, 그곳으로 가는 길은 지옥의 불구덩이와도 같았다. 최태석이 고용한 사설 용병 부대인 블랙 맘바 팀이 현장에 도착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는데, 그들은 도시 게릴라전에 특화된 살인 기계들이었다. 그들은 야간 투시경과 열화상 감지기를 장착한 채 소리 없이 강지윤의 팀을 압박해왔고, 빗소리마저 삼켜버리는 그들의 은밀한 움직임은 공포 그 자체였다. 강지윤은 벽 뒤에 숨어 호흡을 멈추고 적들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그녀의 감각은 극한까지 예민해져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와 적의 심장 박동 소리를 구분할 정도였다. 그녀는 손가락 신호로 이진아와 박동수에게 상계할 것을 지시했고, 자신은 미끼가 되어 적들을 유인하기 위해 골목 중앙으로 뛰쳐나갔다. 용병들이 강지윤을 발견하고 일제히 사격을 가했지만, 그녀는 지형지물을 이용해 고개를 하듯 총알을 피하며 폐건물 안으로 몸을 피했다. 그녀를 쫓아 건물 안으로 진입한 용병들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 번쩍이는 섬광을 보았지만, 그것이 이진아가 던진 섬광탄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다. 눈을 뜰 수 없는 강력한 빛과 함께 고막을 찢는 폭음이 울려 퍼졌고, 강지윤은 혼란에 빠진 적들 사이를 누비며 단검과 권총을 이용해 순식간에 제압해 나갔다. 그녀의 동작은 잔인하리만큼 효율적이었고, 망설임 없는 그녀의 손길은 적들에게 자비란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한편 박동수는 건물 옥상 배전반에 접속해 주변 지역의 전력을 차단하는 데 성공했고, 도시는 순식간에 암흑천지로 변해버렸다. 야간 투시경에 의존하던 용병들은 갑작스러운 조도 변화와 박동수가 해킹으로 송출한 가짜 무전 신호 때문에
서로를 적으로 오인하고 사격하는 혼란에 빠졌다. 어둠은 강지윤에게 있어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전장이었으며 그녀는 이 혼란을 틈타 적의 지휘관급으로 보이는 자를 찾아내어 소리 없이 접근했다. 빗물에 젖은 바닥을 기어가는 그녀의 움직임은 뱀처럼 조용했고 적의 등 뒤에 섰을 때조차 상대방은 죽음이 임박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강지윤은 적장의 목에 칼을 겨누고 그를 인간 방패로 삼아 남은 용병들에게 무기를 버리라고 외쳤고 그녀의 목소리는 천둥소리보다 더 위압적으로 울려 퍼졌다. 인질이 된 지휘관은 발버둥 쳤지만 강지윤의 악력은 강철처럼 단단했고 그녀의 눈빛은 그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남은 용병들이 주춤하는 사이 이진아가 건너편 건물에서 유탄 발사기를 겨누며 나타났고 박동수는 해킹한 거리의 스피커를 통해 사이렌 소리를 증폭시켜 적들의 심리를 압박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심리전과 전술이 결합된 완벽한 하모니였으며 강지윤의 팀은 수적 열세를 팀워크로 극복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태석은 쉽게 물러설 위인이 아니었고 그는 예비 병력인 장갑차 부대까지 투입하여 건물을 통째로 날려버리라는 광기 어린 명령을 내렸다. 무한궤도의 굉음과 함께 장갑차의 포신이 건물을 향해 돌아가자 강지윤은 인지를 기절시켜 구석으로 밀어넣고 팀원들에게 탈출 신호를 보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건물의 외벽이 무너져 내렸고 먼지와 파편이 비와 섞여 진흙비처럼 쏟아져 내리는 아비규환의 상황이 벌어졌다. 강지윤은 무너지는 잔해 사이를 뚫고 지하 하수도로 연결되는 맨홀 뚜껑을 열었고 팀원들을 먼저 내려보낸 뒤 마지막으로 뛰어들었다. 지하 하수도는 악취와 오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상의 폭격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지대였고 그들은 허리까지 차오르는 더러운 물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다. 박동수는 탈진하여 쓰러질 듯 비틀거렸지만 이진아가 그를 부축하며 끊임없이 격려했고 강지윤은 선두에서 플래시를 비추며 길을 안내했다. 그들은 서로의 체온과 거친 숨소리에 의지하며 절망적인 상황을 견뎌냈고 이 과정에서 그들의 유대감은 피보다 진한 전우애로 승화되었다. 강지윤은 뒤를 돌아보며 지친 팀원들의 얼굴을 확인했고 그들의 눈빛이 아직 죽지 않았음을 보고 안도했다. 하수도를 빠져나와 그들이 도착한 곳은 군 사령부 건물의 지하 주차장과 연결된 환기구였는데 이곳은 강지윤이 현역 시절 보안 점검을 하며 봐두었던 비밀 통로였다. 그들은 진흙과 오물로 뒤범벅이 된 채였지만 그들의 눈은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고 이제 목표가 눈앞에 있었다. 강지윤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팀원들에게 마지막 작전 지시를 내렸고 그것은 목숨을 건 최후의 돌격 명령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는다. 정면으로 들어가서 놈의 목을 칠 것이다. 그녀의 비장한 목소리에 팀원들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무기를 점검했다. 주차장으로 잠입한 그들은 최태석의 전용 차량을 발견하고 그곳에 설치된 위성통신 장비를 이용해 호텔에서 획득한 데이터를 방송국 서버로 전송할 준비를 했다. 박동수가 시스템에 접속하는 동안 강지윤과 이진아는 주차장의 입구를 봉쇄하고 몰려들 경비병들과의 마지막 전투를 준비했다. 곧이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중무장한 헌병들이 쏟아져 나왔고 지하 주차장은 순식간에 총성으로 가득 찬 전장으로 변했다. 강지윤은 자동차 보닛 위로 뛰어올라 쌍권총을 난사하며 적들을 쓰러뜨렸고 그녀의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의 화신 같았다. 이진아는 주차된 차량들의 연료 탱크를 터뜨려 불벽을 만들었고 화염과 연기가 시야를 가리는 틈을 타 적들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 박동수는 총알이 스쳐 지나가는 와중에도 데이터 전송 게이지가 차오르는 것을 지켜보며 제발 빨리를 외치고 있었다. 99%에서
멈춘 게이지가 영원처럼 느껴지는 순간 강지윤은 적의 수류탄이 박동수 쪽으로 날아오는 것을 목격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몸을 날려 수류탄을 공중에서 쳐냈고 폭발의 충격으로 튕겨나갔지만 그녀는 바닥을 구르며 다시 일어섰다. 전송 완료라는 메시지가 뜨는 순간 주차장 전체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최태석의 비리를 폭로하는 방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당황한 헌병들은 공격을 멈추고 서로를 쳐다보았다. 강지윤은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비틀거리며 일어섰고 그녀의 입가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이제 최태석은 도간의 든 쥐가 되었고 그가 믿었던 권력의 기반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으며 강지윤은 최태석과 직접 대면하여 이 모든 비극의 종지부를 찍어야만 했다. 강지윤은 팀원들에게 이곳을 지키라고 명한 뒤 홀로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층수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손은 피로 물들어 있었지만 떨림은 없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그녀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고 그곳에는 복수심보다는 숭고한 사명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문이 열리면 그녀는 과거의 상관이자 원수인 최태석과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 만남은 두 사람 중 하나가 파멸해야만 끝나는 운명의 대결이 될 것이었다. 비에 젖은 그녀의 군화가 대리석 바닥을 밟으며 둔탁한 소리를 내었고 그 소리는 최태석에게 보내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엘리베이터의 디지털 숫자가 최상층을 향해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강지윤의 심장은 마치 시한폭탄의 초침처럼 규칙적이고 무겁게 뛰고 있었고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다. 젖은 머리카락은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찢어진 드레스 사이로 드러난 피부는 멍과 상처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탄창을 확인하며 마지막 남은 총알의 개수를 세어보았고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최태석과의 악연을 끊어낼 수 있는 기회의 횟수와도 같았다. 띵하는 청명한 알림음과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길게 뻗은 복도 끝에 육중한 마호간이 문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곳은 악마가 사는 성의 가장 높은 탑이었다. 복도에는 최태석의 마지막 친위대라 불리는 정예 요원 2명이 자동 소총을 겨누고 서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이미 흔들림이 감지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방송 소리 때문이었다. 강지윤은 그들의 망설임을 놓치지 않고 엘리베이터 문이 완전히 열리기도 전에 몸을 날려 바닥을 미끄러지듯 이동하며 첫 번째 요원의 다리를 조준 사격했다. 고통에 찬 비명과 함께 요원이 쓰러지자 두 번째 요원이 사격을 시작했지만 강지윤은 이미 기둥 뒤로 몸을 숨긴 상태였고 복도는 순식간에 화약 냄새와 콘크리트 가루로 자욱해졌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요원에게 투항을 권유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맹렬한 총격뿐이었기에 그녀는 더 이상의 자비를 거두기로 결심했다. 강지윤은 기둥을 박차고 나와 벽을 타고 달리는 듯한 움직임으로 적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었고 당황한 요원이 총구를 돌리려는 순간 그녀의 발차기가 그의 턱을 강타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요원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강지윤은 그의 품에서 보안 카드를 꺼내어 챙긴 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시 벽에 기대어 섰다. 이제 그녀와 최태석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으며 마음의 준비를 했다. 문 너머에 있는 자는 한때 그녀가 존경했던 상관이었으나 지금은 국가와 부하를 배신한 범죄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마호간이 문을 박차고 들어간 집무실은 바깥의 아수라 장관은 대조적으로 고요하고 아늑했으며 최고급 가죽 소파와 값비싼 미술품들이 최태석의 탐욕을 대변하듯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최태석은 창가에 서서 불타오르는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의 등 뒤로 보이는 실루엣은 거대해 보였지만 동시에 처량할 정도로 외로워 보였다. 그는 강지윤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천천히 몸을 돌렸고 그의 손에는 고급스러운 장식이 박힌 권총이 들려 있었지만 총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자네가 결국 여기까지 왔군. 내 예상보다 훨씬 끈질기고 독한 여자였어. 최태석의 목소리는 평온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공포와 패배감이 짙게 배어 있었다. 강지우는 총을 내리지 않은 채 그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고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두꺼운 카펫에 흡수되어 들리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최태석을 압박하기에 충분했다. 당신이 말한 그 특별하지 않은 것들이 당신의 성을 무너뜨렸어. 동료를 믿는 것이 나약함이라고 했지만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갖지 못한 가장 강력한 무기였지. 강지윤의 말은 최태석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고 그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부정하듯 고개를 저었다. 그는 자신이 한 모든 일들이 국가를 위한 필요하기였으며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이었다고 강변하기 시작했다. 국가를 위한다는 핑계로 자신의 배를 불리고 부하들의 목숨을 팔아넘긴 것이 희생인가? 그것은 단지 역겨운 살인일 뿐이야. 강지윤의 차가운 일갈에 최태석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방아쇠를 당겼지만 강지윤은 이미 그의 어깨 움직임을 읽고 몸을 피한 뒤였다. 총알이 빗나가며 뒤쪽의 도자기를 깨트렸고 강지윤은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최태석의 손목을 내리쳐 총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무기를 잃은 최태석은 주먹을 휘두르며 저항했지만 실전으로 단련된 강지윤에게 그의 공격은 어린아이의 몸부림처럼 허술하고 느리게만 보일 뿐이었다. 강지윤은 최태석의 팔을 꺾어 책상 위에 짓눌렀고 그의 얼굴이 차가운 유리 상판에 밀착되자 그는 고통과 굴욕감의 신음소리를 흘렸다. 당신이 짓밟았던 수많은 병사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껴봐. 당신은 지휘관의 자격이 없는 비겁한 겁쟁이일 뿐이야. 강지윤은 그의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고 그 목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온 심판관의 선고처럼 들려 최태석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그녀는 그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그가 저지른 죄악들이 영원히 묻힐 것이기에 그를 살려두어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복수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최태석을 끌고 집무실 한쪽에 있는 대형 모니터 앞으로 갔고 그곳은 전군의 지휘 통제 시스템과 연결된 화상회의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다. 강지윤은 시스템을 조작하여 통신 채널을 전군으로 개방했고 카메라는 피투성이가 된 강지윤에게 제압당해 꼴사납게 엎드려 있는 최태석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기 시작했다. 모니터 화면에는 각 부대의 지휘관들과 병사들이 경악에 찬 표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최태석은 자신의 치부가 전 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을 목격하며 절망했다. 이것은 그에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자 그가 평생 쌓아올린 명예와 권위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최태석, 당신은 오늘부로 지휘권을 박탈당한다. 당신의 죄명은 반역과 살인, 그리고 횡령이다. 강지윤은 카메라를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선언했고 그녀의 말은 전파를 타고 전국의 모든 군부대로 퍼져나가며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화면 속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국방부 장관의 긴급 체포 명령이 하달되는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최태석은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는 철저하게 고립된 섬이 되어버렸다. 잠시 후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헌병들이 들이닥쳤고 그들은 강지윤이 아닌 최태석을 향해 총구를 겨누며 그를 포위했다. 헌병 대장은 강지윤에게 거수경례를 하며 예를 표했고 그것은 그녀가 반란군이 아니라
정의를 수호한 영웅임을 인정하는 무언의 제스처였다. 최태석은 양팔이 꺾인 채 수갑이 채워졌고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강지윤을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 모습은 패배자의 비명에 불과했다. 강지윤은 그가 사라진 빈자리를 바라보며 긴장이 풀린 듯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창밖에서는 어느새 비가 그치고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길고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새벽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강지윤은 찢어진 군복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지만 불을 붙이지는 않았고 그저 손끝에서 느껴지는 필터의 감촉을 즐길 뿐이었다. 그녀는 승리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정의를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고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음을 증명해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다. 집무실의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지만 강지윤은 수화기를 들지 않았고 그저 멍하니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제 그녀의 이름은 전설이 될 것이고 군대는 그녀를 다시 필요로 하겠지만 그녀는 자신이 돌아갈 곳이 그곳이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녀의 싸움은 시스템을 고치는 것이었지 시스템의 부품이 되는 것이 아니었으며 그녀에게는 아직 지켜야 할 사람들과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집무실을 둘러보았고 이곳이 권력의 정점이 아닌 탐욕의 무덤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강지윤은 책상 위에 놓인 최태석의 명패를 집어들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고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명패는 깨져버렸다. 그것은 최태석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소리였으며 동시에 강지윤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다. 그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고 복도에는 그녀의 팀원들이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그녀를 기다리고 서 있었다. 이진아와 박동수는 서로 부축하며 서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강지윤은 그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대장님, 이제 다 끝난 겁니까? 이진아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강지윤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끝났어.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강지윤의 대답에 팀원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생사의 고비를 넘긴 전우회를 나누었다. 헌병들이 그들을 호위하며 건물 밖으로 안내했고 그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세상은 어젯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비에 씻긴 도시는 깨끗하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고 거리의 시민들은 전광판을 통해 강지윤의 활약상을 지켜보며 환호하고 있었다. 그녀는 영웅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세상은 그녀를 영웅이라 불렀고 그녀는 그 무게를 묵묵히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환호하는 군중이 아닌 멀리 보이는 푸른 하늘을 향해 있었고 그곳에는 먼저 떠난 동료들의 얼굴이 구름처럼 떠다니는 듯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강지윤은 팀원들과 함께 준비된 차량에 올라탔고 차는 환호하는 인파를 뒤로하고 조용히 도시를 빠져나갔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세상에는 아직도 최태석 같은 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언젠가 다시 그들과 싸워야 할 날이 올 것임을.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녀에게는 믿을 수 있는 동료들과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차창 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하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강지윤은 비로소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웠던 바람 끝에 훈훈한 봄 기운이 묻어나기 시작했고 법원 앞의 벚나무들은 흐드러지게 꽃망울을 터뜨리며 세상의 변화를 알리고 있었다. 최태석 장군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 법정은 수많은 취재진과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그 열기는 지난 겨울에 혹독했던 추위를 잊게 만들 만큼 뜨거웠다. 피고인석에 앉은 최태석은 더 이상 위풍당당했던 장군의 모습이 아니었으며 헐렁한 수의를 입고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초라한 노인에 불과했다. 강지윤은 방청석 맨 뒷줄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승리감보다는 깊은 연민과 씁쓸함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법정안은 환호와 탄식이 뒤섞인 소음으로 가득 찼고 최태석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런 반론도 제기하지 못했다. 그의 몰락은 절대적인 권력이라도 정의 앞에서는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다. 강지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빠져나왔고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 보였지만 동시에 어깨에는 보이지 않는 책임감이 얹혀 있었다. 법원 밖으로 나오자 수많은 마이크와 카메라가 그녀를 향해 몰려들었지만 그녀는 그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걸음을 옮길 뿐이었다. 그녀가 향한 곳은 국립현충원의 한 구석에 마련된 검은 겨울 작전 희생자들의 묘역이었고 그곳에는 이제야 명예를 되찾은 동료들이 잠들어 있었다. 정부는 최태석의 비리가 밝혀진 후 희생된 부대원 전원에게 훈장을 추서하고 그들의 죽음을 순직으로 격상시켰지만 그것이 떠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수는 없었다. 강지윤은 준비해온 하얀 국화꽃을 비석 앞에 내려놓으며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고 그녀의 눈가에는 참았던 눈물이 맺혀 흘러내렸다. 너희들의 억울함을 이제야 풀었다는 그녀의 독백은 바람에 실려 묘비 사이를 맴돌았고 그곳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깃드는 듯했다. 며칠 후 강지윤은 신임 국방부 장관의 호출을 받고 집무실을 찾았는데 장관은 그녀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며 군으로의 복귀를 제안했다. 그는 강지윤에게 잃어버린 계급을 복원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특수전 사령부를 창설하여 지휘권을 맡기고 싶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군은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강지윤이라는 영웅의 이미지가 절실히 필요했고 그녀가 군의 새로운 상징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강지윤은 제안서를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을 뿐 즉답을 하지 않았고 그녀의 침묵은 장관을 당혹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강지윤은 창밖으로 보이는 연병장에서 훈련하는 병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그녀는 군복을 사랑했고 조국을 수호하는 것을 천직으로 여겼지만 지난 사건을 겪으며 시스템 내부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모순과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다. 그녀가 다시 군으로 돌아간다면 언젠가는 또다시 정치적 논리에 의해 휘둘릴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녀의 신념이 권력에 의해 훼손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대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걷고 싶었다. 장관님, 제안은 감사하지만 저는 군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강지윤의 단호한 거절에 장관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이유를 물었지만 그녀의 대답은 명료했다. 저는 군복을 입지 않아도 제 조국과 동료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배웠으며 이제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거수 경례를 했고 그 경례는 상관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자신에게 보내는 작별 인사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식이었다. 집무실을 나온 강지윤은 도심의 한 오피스텔로 향했고 그곳의 간판에는 가디언즈라는 이름이 작게 적혀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진아와 박동수가 분주하게 움직이며 새로운 의뢰를 분석하고 있었고 그들의 모습은 군대에 있을 때보다
훨씬 활기차고 자유로워 보였다. 그들은 강지윤과 뜻을 함께하여 억울한 피해자들을 돕고 권력의 횡포에 맞서는 민간 보안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기로 의기투합했던 것이다. 강지윤이 들어오자 두 사람은 하던 일을 멈추고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맞이했고 사무실 안은 따뜻한 동료애로 가득 찼다. 대장님, 이번 의뢰는 대기업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임무입니다. 상대가 꽤 거물급이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진아가 서류를 건네며 눈을 반짝였고 박동수는 벌써 해당 기업의 보안 시스템을 분석하며 약점을 찾아내고 있었다. 강지우는 서류를 훑어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이들이야말로 자신의 진짜 부대이자 평생을 함께할 가족임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최태석은 믿음을 약점이라 비웃었지만 그 믿음이 모여 만든 이 팀은 세상의 그 어떤 권력보다도 강하고 단단한 바위가 되어 있었다. 강지우는 팀원들을 모아놓고 작전 브리핑을 시작했고 그녀의 눈빛은 현역 시절 전장을 지휘하던 때와 다름없이 날카롭고 카리스마가 넘쳤다. 우리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변하지 않았어. 약한 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임무다. 팀원들은 힘차게 대답하며 주먹을 쥐어 보였고 그들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사명감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하는 이름 없는 영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작전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퇴근한 늦은 밤, 강지윤은 홀로 사무실에 남아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회상했다. 벼랑 끝으로 내몰렸던 절망적인 순간부터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그녀를 지탱해 준 것은 결국 사람에 대한 믿음이었다. 그녀는 책상 한편에 놓인 옛 부대원들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조용히 속삭였다. 과거의 상처는 암으로 흉터가 되었지만 그 흉터는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갑옷이 되어 앞으로 닥쳐올 시련들을 막아줄 것이다. 최태석이 남긴 특별하지 않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강지윤에게 가장 큰 깨달음을 주었는데 진정한 힘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평범한 믿음을 지키려는 끈기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을 바라지 않으며 스스로의 기준과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주체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비록 공식적인 기록에서는 사라질지 모르지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강지윤은 트렌치코트 깃을 세우고 아침 햇살이 비치는 거리로 나섰고 그녀의 곁에는 이진아와 박동수가 든든하게 서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뒤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고 그들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다. 도시는 여전히 시끄럽고 복잡하며 수많은 모순을 안고 있었지만 그들이 존재하는 한 어둠이 빛을 완전히 집어삼키지는 못할 것이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으며 강지윤의 전쟁은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강지윤은 횡단보도 앞에 멈춰서서 파란불을 기다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후회하지 않았고 앞으로 걸어갈 길 또한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오직 현재에 충실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이다. 신호가 바뀌자 그녀는 당당하게 발걸음을 내디뎠고 수많은 사람들 속으로 사라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그 누구보다도 특별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세상은 그녀를 잊을지 모르지만 그녀는 세상을 바꾸는 작은 파동이 되어 영원히 흐를 것이다. 그녀가 남긴 전설은 군부대의 낡은 기록 보관소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뢰라는 이름으로 새겨져 길이길이 기억될 것이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밝게 빛나듯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그녀의 용기는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이다. 강지윤. 그녀는 진정한 지휘관이자 영원한 군인. 그리고 우리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영웅이었다.